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 컴퓨터에 도대체 동영상을 이제 제대로 녹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동영상 올리는 게. 그래서 줌으로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만큼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부지런히 따라잡기 위해서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동물 자체의 구성 체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제 다세포 생물로서 다세포 생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 보면은 막 700교 보통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700조 또는 무슨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 세포는 도대체 몇 개나 되나 할 때 700조 상당한 양의 숫자인데 그 다음에 신경세포도 무슨 100조? 라는데 사실은 요즘 이거를 살펴보니까 도대체 누가 그랬는데 700조라고 새는 봤어? 했는데 보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700조가 되는지를 요즘 와서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옛날에 그 누군가의 생략자였는지 발생학자였는지 옛날에요. 누군가가 대충 이것을 이제 가늠을 해서 직접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포는 전부 700조라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확인해 보지 않고 이제 인용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많기는 많으나 정말 이게 700조인지 아니면 100조밖에 안 되는지는 아직도 확인 불가라는 얘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뽐내는 현대 이 과학자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나 알고 보면 정말 허접하게 아직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신경세포만 해도 사실은 몇 개나 되는지 많은 건 확실하나 정확하게 몇 개의 세포로 우리의 좀 뇌가 이루어져 있는지도 자체도 지금 전혀 알 길이 없고 일단 정말로 누군가가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굳이 못할 것도 없으나 이건 모든 것은 사실 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야 누가 이거 하면 돈 준대? 그러면 하지. 라는 게 사실 밑바닥에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대충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하나 700조, 100조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요즘 와서 이 세균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생물총 또는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해서 전체 이게 인체 속에 또는 동물 요즘 우리 장내 미생물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라는 개념이 요즘 새롭게 부각이 돼서 너 혼자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장내 미생물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사람 몸에 사는 장내 미생물이 또는 이 몸 전체에 같이 더불어 사는 이 미생물들의 총 개수가 우리의 10배? 사람 세포에. 그러니까 700개 조라면은 7,000조? 7,000조라는 게 있나?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대충의 estimate라는 얘기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처음부터 근거로 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몸의 자체 세포와 또 그에 필적하는 그만큼 많은 또 우리 몸에 더불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미생물들로
이 다세포 생물이 아니라 동물은 최소한 식물도 물론 같이 더불어 사는 장은 없지만 미생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처음에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보았자 하나는 처음에 시작은 아주 하나의 세포로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그러죠.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 세포가 일단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된 다음에는 엄청나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세포 분열만을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이 동안에는 일반 생물 1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심지어 세포 분열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이 세포의 볼륨이 크기가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하고 다음 라운드로 곧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세포가 하나가 분열을 하면 두 개 새롭게 생겨난 딸세포, 도터셀은 사실은 크기가 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좀 이제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근데 그 세포가 다시 클 시간, 그것이 이제 세포 주기에서 G1 주기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G1기를 거치지 않고 그럴 시간 없어 빨리 와 해서 다시 두 번째 세컨드 라운드 세포 분열로 군법으로 진입되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세포들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만했던 수정란이 이제는 세포 크기들이 점점 작아져서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이 점점 바깥쪽으로 이 원래 있던 수정란의 볼륨에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세포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세포 분열만 미친 듯이 한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항상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다세포 생물.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이 무조건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다세포 생물이냐.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세균이나 효모와 같은 단세포 생물과 동물, 식물 또는 이 버섯, 그 다음에 곰팡이들과 같은 다세포 생물들과의 차이점이 단순히 세포 분열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단세포 생물들과는 달리 세포 분열 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는 그 분열의 결과로 나오는 세포들이 그런 다세포 생물들이 이제 세포 숫자만의 차이가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세게 빡시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다세포 생물은 제대로 된 다세포 생물이 아닌 그냥 암덩어리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지 않은 세포들의 특징, 암세포의 특성이. 그래서 아직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태아 상태에서조차도 이미 분화는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세포 분열을 마구 한 다음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왔지만 이제 뒤를 좀 돌아볼 때가 됐다. 금방 깨우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조직, 결합 조직, 무슨 근육 조직엔 두 가지 종류의 골격근과 평활근 이렇게.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상피 조직 세포, 그다음에 지방 세포 역시 결합 조직 세포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뼈를 이루는, 그다음에 신경 세포, 그다음에 혈액 세포, 적혈구뿐만 나와 있지만 백혈구도 여러 가지 종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기관을 결성하고, 기관이 기관계를 결성하고, 그것이 사실은 일반 생물학 2에 특히 기관계를 형성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주로 살펴보는 것이 주 쟁점이 일반 생물학 2인데, 개인적으로 그다지 동의하는 바는 아니라, 원래 이 과 자체 내에서 커리큘럼이 근데 그냥 거의 반 정도를 식물에다가 일반 생물학 2에서
식물이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 역시 식물학자로서 그러나 너무 식물에 집중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제 후반부인 동물 쪽에서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금 언급을 했듯이 동물 세포들은 이 다세포들이 그냥 넓어져서 조직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층층시야, 계층 체계라고 보통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들이 여러 번 모여가지고서 뭐 단체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층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기업들 어떤 조직만 해도 이렇게 큰 중앙 조직에서 점점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구성이,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계층 체계 조직,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다못해 우리의 주소 시스템만 해도 그런 식으로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동물의 이 세포들도 이렇게 계층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세포들이 동일한 세포 또는 같은 종류의 세포 또는 비슷한 종류의 세포들이 기능적으로 뭉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뭉친 하나의 기능체입니다. 티슈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조직들이 서로 다른,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동일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왜? 똑같이 기능을,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 그 기관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눈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그런 장기들이 전부 다 일종의 기관의 예로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층에서는 이런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나, 여기서는 더 이상 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러나 그 각자의 다른 기능들이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특정 기능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기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관계의 종류를, 사람에 있어서의 기관계의 종류들을 가장 쉽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을 가면 이제 환자들을 담당하는 그 부서들이 이렇게 기관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로 가세요. 무슨 신경외과로 가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기관계를 중심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그 기관계들까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조직, 기관을 거쳐서 기관계까지로 뭉쳐진 하나의 것이 개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오르게니즘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개체가, 거기서 개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개체 수준을 넘어서서 물론 그 계층 구조는 계속해서 진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각 개체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룰 때 그들이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종을 이루는 population,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개체군들이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서로 다른 종으로 이루어진 한 특정 지역에서 모여서 살게 된,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것을 이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환경 요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들을 이렇게 계속 세포 분열을 이루게 되는 모든 세포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세포의 조상격, 나의 뿌리는 어디이냐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식물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식물에서 모든 세포들을, 조직을 분할을 시키게 되는 그 세포들의 근원을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지역을 우리는 메리스템, 분열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메리스템. 동물에서는 이것이 이제 줄기세포라는 개념으로서 줄기세포라는 특별한 종류의 세포로부터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후에 만들어진 세포들이 분화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럼 줄기세포를 어떻게 정리할래? 하면은 스템셀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항상 분열 능력, 세포 분열 능력이 동물에 있어서는 이 세포 분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항상 계속해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세포는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또 다른 세포 분열로 이렇게 계속 다음 세대로 넘어가자. 넥스트 라운드 넘어가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그것이 사실 분화된 세포라는 얘기죠. 분화된 세포는 이 세포 분열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포 분열 능력이 상실이 되지 않은 아직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영원토록 젊음의 그 Fountain of Youth라고 하나 영어로 그 영원토록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로부터 사실 여러 조직세포들이 이제 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줄기세포가 처음에 있다. 그럼 줄기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줄기세포로 일단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세포 분열 방식은 그러니까 마이토시스이니까 유사 분열로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 분열,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하고 끝나는 감수 분열이 아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유지를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계속해서 줄기세포로서 분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명백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하더라도 줄기세포는 계속 남아있고 또 하나의 세포는 분화가 될 수 있는 세포로 분리가 되는 아주 신비한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조절이 될까 사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얘기를 똑같이 그냥 개념적으로 도면으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줄기세포가 자 여기서는 이 보라색으로 이쪽 왼쪽 그림은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세포들은 줄기세포의 형태를 능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느 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서 요 세포 분열이 하나의 줄기세포와 줄기세포가 아닌 분화된 세포로 이렇게 분화되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래서 줄기세포는 여기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고 이 줄기세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 특히 이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를 표현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자 이제 이 줄기세포는 잠복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잠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분화된 세포는 한 번 분열을 할지 모르나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는 분화된 영원한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여기서 A, B, C의 형태로 색깔로 구분을 한다면 A는 줄기세포, 스템셀이 되는 것이고 B, 파란색은 일단 분화된 세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조상격인 이것을 우리는 프로제니터 셀 영어로 한국말로 그냥 조상세포라고 할까? 그 다음에 완전히 분화가 돼버려가지고서 분화된 디퍼런셜 셀 이 세 종류로 동물세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급했듯이 줄기세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엠브리오닉 스템셀로서 한때 이제 많은 이제 뭐랄까 구설수에 오르게 된 그것도 벌써 이미 10년이 훌쩍 넘은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 황우석 박사님의 사태로 인한
이 배아줄기 세포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무한정 분화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 조직, 거의 모든입니다. 모든 조직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특정시킬 수 있는 단어가 보통 이것이 이제 헷갈리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을 전분화능,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다분화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아줄기 세포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배아줄기 세포를 영어로 표현하는 한 가지 이제 특정지는 용어가 pluripotent라고 하는, 그럼 엄밀하게 pluripotent라는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다분화라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pluripotent라는 얘기는 다분화능이 사실은 돼야 맞는 얘기나 여기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다분화능이라고 한국말 표현을 했다가는 이것과 비슷한 용어로서 멀티포턴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플로리포턴트와 멀티포턴트는 어떻게 다르냐? 플로리포턴트는 급이 조금 한 단계 위인 것이죠. 다른 세계에서 알고 있는. 플로리포턴트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포로 분화를 할 수 있는 거의 만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멀티포턴트는 그것이 훨씬 제약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으나 그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를 이제 멀티포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그래서 이 플로리포턴트 자체를 많은 경우에 그냥 전분화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분화능이라는 거의 만능, 전지전능을 얼핏 표현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 엄밀한 의미로 이것은 맞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약간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배아줄기 세포를 얘기를 할 때, 근데 정말로 얘기해서 전분화능이라는 얘기는 토티포턴트라고 사실은 표현을 합니다. 토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의 메리스템이 그렇죠. 식물은 토티포턴트합니다. 그래서 이 토티포턴트를 전분화능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 그런 모호성 때문에 이것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는 만능성 또 차별을 시켜서 전분화능과 만능성이 다르게 조금. 그러니까 전분화능은 거의 모든, 만능성은 정말 100% 모든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냥 확실하게 영어로 여기서 구분하면 그것은 좀 더 확실해집니다. 모호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토티포턴트와 플로리포턴트 자체가 이렇게 다른 것. 토티포턴트라는 얘기는 100%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플로리포턴트라는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배아줄기 세포예요.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는 왜냐하면 태반, 엠브리오로 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엠브리오 안에서 생겨진 세포이기 때문에 태반 안에서, 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토티포턴트가 되지 못하고 플로리포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확실하게 얘기하면 배아줄기 세포란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이고, 그것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수정란이 분화를 동물 세포에서 이제 발생 과정을 통해서 할 때 어떤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모룰레라고 하는 한국말로 상실기라고 하는 그 후에 이제 블래스토시스트라고 하는 배반포 시절이라고 하는 배반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반포기의 일부 세포가
일부 세포가 이렇게 남아가지고서 배아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를 형성하고 있는 피터스, 그것으로 분화하지는 못하고 그 후에 생겨난 세포이니까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플로리, 요 단계만 해도 동물세포도 여기까지 상실기까지 뭐 우릴라 스테이지만 해도 동물세포도 토티포턴트, 요 전분화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분화능이라고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요즘은 배아줄기세포를 또 어떤 경우는 전분화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전분화능 대신에 여기까지는 만능성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 잊어버리고 영어로 얘기해, 영어로. 그러면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티, 식물세포와 같은 경우. 식물세포는 어느 이제 발생 과정이라도, 어느 스테이지에서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다시. 그냥 잎세포 하나 뚝 띄어가지고서, 자, 비나이다 하면, 그냥 갑자기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다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야? 동물세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빈정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실, 다쳤어? 여기가 무슨 교통사고로 여기 날아가 버렸어?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여기서 비나이다 해서 갑자기 여기서 팔이 쑥 자라나면은, 도롱뇽은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런 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줄기세포의 연구가, 그러한 동기 부여를 가지고, 원래 그래서 우선 줄기세포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처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겠죠? 전쟁터에서 다친 상위군인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의족에는 의수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혹시 그런 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배아줄기세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배아줄기세포를 표현하는 이제 세포 분열에 관한 분열 능력에 관해서는 이것은 플로리포턴트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제 나중에 이들이 막 기관으로 분화해 나가는, 조직뿐만 아니라 기관으로 막 분화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서 그 기관들, 조직과 기관들은 그러면 이 배아줄기세포가 미리 다 알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회사의 모든 일을 총수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다 결정하고 이제 세세한 것을 챙기지 않듯이 그쯤 되면은 이제 아래 것들이 알아서 해야지라는 관념으로 해서 각각의 모든 이러한 쪽에 밑에 있는 종류의 조직과 조직에서 나오는 기관들을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은 이제는 새로운 또 다른 종류의 줄기세포인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들이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확연한 능력 차이는 여기서 확실한 것이, 성체 줄기세포들은 이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 영역 밖으로 나가서 월거하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세포 같은 것들만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담당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따로 있고, 신경세포만을 분화해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내는 신경줄기세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신경줄기세포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경 조직들도 이제 신경세포들을, 척추세포, 뇌세포들을 아우르는 그런 신경세포들을 이제 분화해내는 신경특이적 신경조직 줄기세포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손상된 신경조직세포들이 재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미 그렇게 복잡하게 분화가 되어서 망을 형성하고 있는 뇌라든가 척추들에 존재하는 신경 조직들을 새롭게 줄기세포가 재생해낸다고 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요즘 뇌를 위시한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내에 이것 역시 어쩌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이 되리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체줄기세포들은 이렇게 단분환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이들의 능력을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표현시키는데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미분화가 된 이런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분화가 이미 된 이런 조직에서도 성체줄기세포들이 나중에 이것들을 이렇게 담당을 해낸다라는 얘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성체줄기세포는 각각에 있는 조직세포들을 생성하고 분화시키는 그 다음에 재생까지도 그런 담당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런 분야에서 각 조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피부 있는 피부라든가 장기 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조직들만을 재생해내는 상피조직 줄기세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들만을 분할 담당하는 지방조직 줄기세포 혈액세포들 적혈구, 백혈구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분할내는 조혈모세포라고 영어로 여기서 hematopoietic stem cel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줄기세포, 그다음에 제대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줄기세포들이 많이 성체 줄기세포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지 제대혈이라는 건 탯줄에 들어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혈관계에 들어가면 잠깐 또 언급이 되겠잖아. 그래서 그 자체 내가 무슨 성체 줄기세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이 간엽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간엽줄기세포 또는 간충직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분명히 성체줄기세포임에도 불구하고 간엽이라고 하는 간충직 세포는 우리의 발생 과정에서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간엽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다양한 다른 조직들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체줄기세포는 처음에는 이들이 모두 전부 단분화형 유니포턴트라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간충직 세포, 이 간엽줄기세포를 위시한 몇 개의 줄기세포가 사실은 멀티포턴트, 서로 다른 종류의 조직들로 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어서 이게 약간의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간충직 세포라고 하는 이 간엽줄기세포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이 계통의 세포들로 분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MCS라고 미센키말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SC 세포. 이런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조직으로 분할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줄기세포란 것은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 아니면 성체줄기세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인위적인 세포,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iPS 세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induced, 여기서 I가 induced라는 뜻이고 유도를 해내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우리가 지금 방금 봤듯이 pluripotent라고 하는 요 용어는
이 배아줄기세포에 적용이 되는 거기에 국한되는 그런 성질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배아줄기세포처럼 그러니까 마치 배아줄기세포처럼 이 전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로 전환을 누구를 일반 성체세포를 성체줄기세포도 아니고 일반 성체세포 여기 있는 아무데나 있는 일반적인 지나가던 세포 그 세포를 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조절을 해가지고서 비나이다 해서 전분환을 가진 마치 배아줄기세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하고 최근에 밝혀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막 아무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이것은 정말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간단한 과정을 표시한 모식도인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멀쩡하게 은퇴한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하고 은퇴한 성체 줄기세포도 아니고 성체 분화된 성체세포를 같이 다시 불러들여가지고서 줄기세포화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더더군다나 그 줄기세포가 어떠한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성체 줄기세포도 아니고 그냥 거의 무제한의 능력을 가진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pluripotent 스템셀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역분화 인자를 삽입한다는 요 그림에서 말이에요. 역분화 인자를 삽입. 이게 뭐 역분화 인자가 뭐야? 뭐를 역분화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바로 특별한 종류의 유전자들입니다. 한 4가지 종류의 유전자를 밝혀냈어요. 이 모든 유전자들이 4가지 종류의 유전자들은 전부 저 상위에 존재하는 전사인자들입니다. 신호 전달기의 상위층에 존재하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에서 봤을 때도 이제 중요한 전에 이놈의 그 전사인자들의 중요성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교양생물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유전자의 발현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 단백질인 전사인자들의 이 중요성을 더 이상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삽입을 할 때 얘들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끔찍한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볼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도구로 우리가 애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사실은 이제 그 바이러스 DNA 안에다가 우리 그 백신 역할을 하는 항원 단백질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벡터 기반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안에다가 물론 이 바이러스들은 모든 무장 해제가 완전히 된 아무것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엔지니어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런 유전자들을 삽입해서 요 피부세포라는 얘기는 이미 분화가 다 끝난 세포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같이 이 안에 집어넣고 수주 동안 관찰만 하면 안 되겠죠. 조건을 잘 맞춰주고 비나이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짠 하고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런 혈액세포도 되고 이 장기를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뭐 상피세포도 되고 막 별의별 종류의 조직세포들로 다 분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기서 출발해서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그 연구에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 이제 교훈 우리가 교훈을 얻자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된 사실은 동물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식물세포처럼 이런 만능성 토티포턴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물도 해보니까 되네. 안 되는 게 어딨어.
다만 하기가 어려워서 원래 무슨 이유로인지 동물세포는 나 그런 거 못해요라고 마치 진즉가장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초월하고 살고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동물과 식물의 그 환경 조건, 살아가는 환경 조건이 그 유구한 이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이죠. 식물은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 모든 게 손상이 되어버리면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능성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짓밟혀 가지고서 초식 동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짓밟혀도 다시 조금의 조직만 남아도 다시 모든 것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식물에는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이제 유지 활성시켜 놓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동물의 경우는 그런 위험은 훨씬 덜하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그러한 만능성은 나중에 너희들이 완전히 성체가 됐을 때는 그걸 괜히 가지고 있다가 위험하다 다친다 해서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게끔 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된 그러한 사실로서 이제 단순한 이제 뭐 실용을 응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단순한 학문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사실은 뭐 매우 이제 고무적인 뭐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이것을 활용적인 응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배아줄기 세포가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것이 왜 배아줄기 세포가 그렇게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쳤을까? 한번 워낙 스트레스가 경쟁이 심하니까. 왜 경쟁이 심할까? 그거 제대로 하면 대박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난다긴다는 과학자들 연구소에서 달려들어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만 뛰어넘는 살짝 사기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한 번 거짓말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더 크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활용성에서 엄청나게 큰 활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점이, 이게 난자를 채취해야 된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채취하는 그 난자 자체를 어떻게 생명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거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거 아니냐 혹시. 그것이 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성체줄기세포 이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라고 할 때 문제가, 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성체줄기세포는. 그러니까 이 활용의 한계점은 성체줄기세포가 가지고 있고, 배아줄기세포는 활용의 한계점은 없으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둘 다 best of both world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나게 유망한 앞으로 연구 분야로서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어 복제를 할 때와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이렇게 할 때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이것을 수행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난자에서 복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것을 체세포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체세포에 핵을, 그래서 융합을 시킨 다음에 하면 여기서 복제 배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쯤에 있는 요 배아 줄기세포들을 추출해서 배양하는 요 자체만 해도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에요, 사실은. 수정이 된 이후에.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세상에 피부세포, 누구한테 가서 피부세포 조금만 띄워달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네 가지 유전자, 이것을 삽입을 여기다 하면 바이러스에다가 실어가지고서, 바이러스를 딜리버리 비클로 사용해서 실어가지고서,
그럼 이들이 이 안에서 이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들이 갑자기 역분할을 해서 유사 배아줄기세포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인공 고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일취월장 발전을 할 분야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가 않고, 다만 이것을 활용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자칫 윤리적인 문제가, 복제 인간도 사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러니 자, 이에 관해서 사실 스텝셀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이제 일종입니다. 스텝.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stimulus 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라고 하는 것을 스텝. 그러니까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훨씬 더 간단하게 뭔가를 외부에서 자극만 줘가지고서 이들을 배아줄기세포처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역분화, 일종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인데, 이것이 한 6, 7년 전인가 벌써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짧은 동안에, 황우석 박사의 그 사태 때보다는 조금 기간이 짧았으나 뽀록나는 기간이 훨씬 그동안의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 돼서 그런지 학습 효과 때문에 금방 뽀록이 났어요. 이 사기가. 일본에서 이 젊은 여성 과학자가 아직도 뉴스에서 얼핏 들은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서 아주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이것이 그만큼 오래 6, 7년이 훨씬 지난 일이 된 것 같은데, 이 젊은 여성이 이거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간단하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법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마치 그때 황우석 박사님 사태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네이처에 그냥 엄청난 많은 논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덤에 올라 버렸어요. 이 과학자로서.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개사기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이 정작 당사자인 이런 사기로 무리를 일으킨 당사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물론 다시는 과학계에 발을 붙이진 못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상사인 이 연구소에 엄청나게 권위 있는 연구소의 센터에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게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장 바로 이제 직계 보스는 이 일 때문에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똑같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뜬다. 이거 엄청나게 큰 대박이다. 잘하면 많은 사람이 뛰어든다. 경쟁이 치열해진다. 사기를 친다. 누군가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줄기세포들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한국말 단어 선택이 이렇게 제대로 원활하게 빨리빨리 안 되냐. 역할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할을 할 때 당시에 여러 종류의 조직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척추동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척추동물에 있어서의 4대 주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에피필리알 셀이라고 하는 상피 조직으로서, 우리 몸의 바깥쪽의 피부, 바깥의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 피부 조직과, 장기 안에, 우리 안쪽에, 몸의 안쪽에 이제 숨겨져 있는 장기들의 표면을 둘 다 공이 이렇게 감싸고 둘러싸게 되는 그러한 조직, 역할을 하는 조직들입니다. 이 상피 조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폐 같은 것들도 폐 안에 폐 표면 같은 것들이 전부 상피 조직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 및 내부 신체들의 이 기관을 위시해서 그런 것들의 보호막 구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세포들, 이것을 이루는 세포들, 상피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의 이제 특성을 몇 가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polarity라고 하는 극성이 있어요. 예, 형태적으로 상피 조직 세포 막의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쪽이 보통 일반적인 동물 세포 하면 우리 이렇게 뭉뚱그레 둥그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동물 세포. 식물 세포 하면은 차범근해서 이렇게 세포 벽 때문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피 조직 세포는 위아래가 이렇게 모양이 밑에는 편편, 아래쪽은, 위쪽은 바트 심슨의 쭈삣쭈삣 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기저막 베이설 멤브레인 쪽과 위에 있는 에이피칼 정단 면이 서로 다른 두 형태의 막 자체가 막을 이루는 화학적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막을 이루는 화학적 성분은 언제나 인지질 이중충 인산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로 되어 있는 인산 이중충 똑같은 것인데, 그러나 이 모양새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형적인 상피 조직 세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는 이렇게 쭈삣쭈삣 돌기,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가고 밑에는 이렇게 평평하나, 이 위쪽에만 여기에 특별한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위와 아래에 어떤 일종의 약간의 다른 기능성을 제공해 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상피 조직 세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쪽 면은 내가 이들에서 떨어지면 나는 최전방에 좀 놓여 있는 세포 아니에요. 피부 세포로 생각을 해봅시다. 피부를 이루는 상피 조직 세포. 그냥 낭떠러지에 혼자 암벽 클라이밍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놓치면 나는 그냥 영원히 우주미아 된 인공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꽉 붙잡아야 돼. 이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평평하면서 여기에 리벳 같은 걸로 자일 같은 걸로 막 박아서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쪽은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 측면 아니에요. 외부에서 마구 들어오잖아, 뭔가가. 그러니까 외부에는 이 안에 있는 우리 장기 표면의 세포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이 소장에서 작은 창자의 그 표면을 생각하면 가장 그것이 잘 떠오를 거예요. 왜냐면 그 작은 창자 내에서 영양분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막 전부 다 흡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표면 구실을 해야 되니까 표면적이 다른 세포에 비해서 훨씬 넓어야 되겠죠. 표면적을 넓히면 어떻게 해야 돼? 주름지게 하라라는 대표적인 유니버설한 철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저막은 세포를 조직에 견고하게 부착을 시키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 상피 세포들의 기저막 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서 이쪽에 엄청난 힘줄 비슷한 것을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이렇게 같이 땅땅땅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세포막 사이를 두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제 세포 외 기질,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봤잖아요, 우리 일반생물학 시간에. 그 세포 외 기질 구성 인자들과 요 기저막 자체가 막이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바깥쪽에 있는 콜라겐도 좋고 무슨 그런 것들과 세포 안에 있는 세포막을 유지하는 인테그린이라고 하죠. 이 단백질. 그것과 세포 안에 있는, 이거 잘못됐다. 이것이 세포 아니고
이것이 세포 밖이죠. 여기가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이 세포의 기질들, 단백질들이 바깥쪽에 즐비하게 있는 이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 그 연결성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에이피칼 정단면 쪽은 신체의 외부 바깥쪽과 우리의 몸 바깥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장기의 안쪽에 있는 장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포 내부에 있는 주요 공간들과 이렇게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다양한 물질 수송이 바로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죠. 물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류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교신, 소통, 세포 안에 있는 중앙 컨트롤 센터, 핵이었어요. 그리고 신호전달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장이 된 세포막 표면적을 가져야만 되겠다라는 식에서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요 정단면에 있는 상피 조직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요 마이크로빌리라고 하는 미세 육모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돌기 자체가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돌기 표면적, 여기 마이크로 육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바트 심슨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 자체가 또 엄청나게 많은 마치 양탄자, 이제 이 두께가 큰 양탄자 털실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세 육모라고 하고, 그 미세 육모 세포 표면에는 이 선모, 실리아라고 일반 생물 2에서 봤잖아요. 그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단백질, 선모 단백질들이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상피 조직, 우리의 폐, 기도 같은 곳에 또 역시 이런 선모들이 그 표면을 쫙 마치 꽉 빽빽하게 있는 갈대들처럼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이들이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물을 먹고 할 때 항상 우리 몸 안에는 물이 이제 차 있잖아요. 유속을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마치 계속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처럼 그러한 액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주는데, 그래야 이 안에 걸기적거리면서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외부의 침입자들, 이 코를 통해서 들어온, 기도 안으로 들어온 무슨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유지하는 침입자들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걸러내서 감염의 위험성을 항상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여기 이쪽에서 여러 가지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면 이제 선모세포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하는 것처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꼴초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쑥스러운 면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잘 나타내주는 쪽이 바로 특히 작은 창자에 있는 요 상피 세포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래 그 정단 측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융기가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인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거 자체가 벌써 이렇게 이런 미세 유모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서 흡수한 영양분들이 곧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혈액으로 옮겨져서 혈액을 통해서 몸의 각 분야로 배달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모세포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 미세 육모세포 표면에 있는 선모들이 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 거기에 박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잠재적인 오염물질들인 거죠. 이들이 전부 쫙쫙쫙쫙 침투하지 못하고 씻겨 내려가게 돼 있게끔 되어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제 상피세포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특이적인 조직 측면은 상피세포는 또 한 가지니까 가장 이제 표면을 구성하는 바운더리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뚫리면 모든 것들이 다 뚫려버리는 진을, 그래서 대열을 항상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 중간 틈 사이로 그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열 자체가 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밀착 배열을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이웃세포, 상피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상피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이웃한 상피세포들 간에 스크럼을 정말 타이트하게 짜고 있어야 되겠지. 흔들리지 않게. 그죠? 그래서 요즘 그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으나. 그래서 그것을 구현을 해주는 요 중간중간에 이 표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박혀 있는 그 연접을 시켜주는 연접 단백질이, 이거 아마 일반 생물학 1에서 저는 다뤘는데, 뭐 안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하나는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타이트 정션, 또 하나는 한국말로는 접착 연접이라서 adherence junc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과, 영어로는 서로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데스모솜과 adherence junction이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 접착반과 접착 연접이 되어가지고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이 adherence junction은 일종의 뭐랄까 약간의 약한 세기가 약한 표면적이 약한 못구실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접착반이라고 하는 데스모솜은 리벳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딱 박아놓고 망치로 땅땅땅땅 두들기면 그냥 이 표면을, 금속 표면을 딱 연결해주는 리벳 구실을 해주는 역할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의 구조이고, 타이트 정션은 이것이 뭐 어떤 구실을 해주냐 하면은, 이게 아니라, 잠시 헷갈려. 요 위에 있는 것이죠. 요 있는 타이트 정션 구실을 하는, 마치 촘촘하게 바느질을 촘촘하게 하거나 또는 지퍼 구실을 해주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그래서 상피세포의 가장 윗부분의 애들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막아줘야 요 틈 사이를 뚫고 뭐 어떤 것들이 침투를 못하게끔. 그래서 사실은 이 밀착 연접은 물조차도 여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강도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밑에쯤에 이렇게 접착 연접 같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훨씬 더 아래쪽으로는 훨씬 더 큰 강도, 얘 말고, 넌 아니야. 큰 강도로 이렇게 몇 개 못을, 큰 대못을 팡팡팡팡 박아놓는, 리벳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것처럼 이 접착 반, 이것을 왜 반이라고 아마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거지. 어떤 큰 무게 돌 같은 것을 우리가 딱 박아두고 그것을 기화로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딱 붙여놓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접착반이라는 한국말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그러한 연접하는 단백질들이 이 둘 사이의 표면을 아주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서 서로 잘 고정이 돼서 이 중간 사이가 새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서, 만약에 요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기능을 상실해가지고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환자가 정말 그 실제 사진을 봤는데 끔찍합니다. 바깥쪽에 피부가 뭐 지금 그냥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바깥쪽에서 이런 보호막 구실을 해주는 이런 단백질이 없어서 이 사이를 뚫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막 함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밑에는 우리가 이미 플라즈모데스마타라고 원형질 연락사라고 한국말로 얘기하지. 식물에서의 원형질 연락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한번, 동물에서는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들이 그런 똑같은 기능을, FTA 기능을 개구멍처럼
크게만 맞으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해라 하는 식으로 소통의 장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단백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피 조직들은 그런 표면을 이루는 바깥쪽의 피부와 안쪽의 장기 표면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비해내는 분비샘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내분비샘과 땀 같은 것들을 이제 분비를 하는 외분비샘이 있는데 이들도 전부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여기 왜냐면 이 독개구리이기 때문에 독 같은 것들을 여기 지금 독을 뿜어내는 샘이라고 해서 이것을 샘 또는 선이라고 점액을 또 뿜어내는 점액샘, 점액선들이 전부 다 이 역시 분비샘의 일종이죠. 분비샘의 표면 역시 전부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피부 표피의 이제 일종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피 조직을 만들어줬다가 안으로 쏙 들어간 것뿐이라는 얘기죠. 자, 이 상피세포는 다른 조직세포들과 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세포 분열의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게 되겠을까요? 보충. 이거 바깥으로 유실되기가 매우 쉬운 세포들 아니에요. 바깥으로 떨어져. 비듬이 왜 계속 생기겠어요?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위해서 세포 분열 주기가 매우 짧다는 얘기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세포 분열의 이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엇의 빈도도 높아? 세포 분열과 암은 항상 같이 가는 이 양날의 칼인 것이죠. 세포 분열이 조절이 좀 조금만 잘못되면 이것이 암 세포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암 중에서 암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카시노마라고 영어로 한국말로 이것을 암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시노마라고 하는 이 종류의 암은 전부 다 이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암들을 카시노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암이야 상피세포 유래한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죠. 폐암도 그럴 거고 유방암 역시 이런 전부 다 상피세포 근간 그런 암으로서 전부 카시노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암 같은 경우는 이 상피세포 바로 밑에 이 상피세포 특이적 줄기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강렬한 자외선 같은 데서 금방 손상을 받게 돼서 돌연변이가 여기서 잘 생겨서 그러면 이렇게 피부암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조직의 측면에서 상피세포는 단층과 다층, stratified 다층, 그 일층집이나 복층집이나 그 얘기죠. 그걸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죽자 살자 단층 상피 다층 상피 이렇게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다음에 또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 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그 상피세포 자체의 모양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평상피. 딱 보면 편평상피 뭘까?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게 편평상피 아니겠어요? 스쿼모스 영어로. 입방상피는 뭘까? 큐보이달.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게 입방상피겠죠. 원주상피. 컬럼, 영어로 컬럼이라는 뜻으로 기둥처럼 생긴 상피. 생김새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책에 소개되어 있다고 해서 죽자 살자 덤벼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까지 결부시켜 놓은 설명이 있는데 그건 좀 심한 얘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단층 편평 상피. 단층 편평 상피라는 얘기는 발음 좀 헷갈리네. 1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피세포의 표면이 전부 이렇게 꽉 짜부러진 만두피처럼 이렇게 짜부러진 그런 세포라는 거 아니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혈관, 심장, 폐포에 배열한다, 확산을 위해서 물질 투하할 수 있게 해준다, 어쨌다는 얘기야.
자, 잊어버리시고. 단층 입방상피. 똑같은 배열이나 약간 똥똥하게 생긴.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단층 원주상피. 모양이 좀 길게 뻗어 있는 상피.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자, 이 상피세포에 관련된 또 한 가지 우리의 상식을 늘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원래 이 세포 골격의 입장에서 중간 섬유 단백질이거든요. 케라틴이. 근데 그 케라틴은 우리의 손톱, 머리카락 그런 데에서 너무나 풍부하게 존재하는 그 단백질로서 이게 전부 다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섬유 단백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는 갑자기 왜 나오는데? 새 털, 깃털 같은 것들도 사실 여기서 다 유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척추동물의 4대 조직 중에 두 번째는 하나는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결합 조직인데, 이제 종류도 가장 많고 널리 분포하는 이 조직입니다. 이게 결합 조직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결합 조직, 이름이 결합 조직이니 결합. 그다음에 지탱을 하는 지지, 분리, 단열, 지방 조직이 사실 결합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열 같은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결합 조직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결합 조직 세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이 섬유아 세포라고 한국말로 하는 이런 조직 세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섬유아 세포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로서, 이들은 섬유아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외포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던져져서 밖에서 우리의 공간을 풍부하게, 마치 소파의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풍부하게 이제 채워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의 결합 조직 세포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그림에 무슨 성긴 결합 조직, 그다음에 연성 결합 조직도 어딘가 있는데, 그다음에 섬유성 결합 조직, 심줄, 지방 조직, 그다음에 혈액 세포들, 그다음에 뼈, 연골 이런 것들이 다 결합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 조직이 참 종류도 많고, 예를 들어서 뼈도조차도 결합 조직이었어? 혈액도 결합 조직이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연성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긴 결합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치밀 불규칙 그까지는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없고, 이 콜라겐, 섬유화 세포, 탄력 섬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성긴 결합 조직들의 일종으로서 성긴 결합 조직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결합 조직들이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종류에 대한 이제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그 성긴 결합 조직보다 훨씬 더 약간 촘촘하게 있는 그런 결합 조직을 만들 때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 및 세포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것을 신경을 쓰고서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죠. 구역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단백질을 끌어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한 조직을 만들어낸다라는 하나의 예로서만 받아들이면 끝. 이렇게.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절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것 말고도 좀 특수하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특화된 결합 조직으로 분류가 되는 결합 조직 중에는 어떤 예가 있느냐면 연골 같은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 조직,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혈액 세포들, 백혈구, 적혈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해서, 이거 역시 연골, 지방, 골, 혈구는 특화된 결합 조직의 예로서 이렇게 외우는 거 멍청한 짓이다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합조직 세포는 별게 다 있네. 각자 나름대로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그렇게 결합조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딱이 얘네들을 또 다른 조직으로 분류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근원, 이들을 원래 처음 만들어낸 조상적인 세포들의 줄기세포는 어디서 유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연골과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뭐 쓸데없는 것이고. 자, 근육조직. 세 번째, 척수동물의 4대 주요 조직 중에 하나로서 근육조직은 전부, 이 근육조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수축을 이루어서, 근육이 수축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커피컵도 짚고 막 별짓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가 잠든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나의 위는 계속해서, 나의 심장은 계속해서 벌떡벌떡 수축을 해서 나를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그 둘 다 전부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 기능이 그런 조직인데, 그것을 누가 제공을 해주느냐? 특별한 단백질인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서 액틴 미세섬유 있잖아요.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 그 위를 움직이는, 그 액틴 미세섬유 위를 운동을 하는 단백질인, 운동 단백질인 마이오신. 이들이 서로 뱃놀이를 가서 노를 젓듯이 이렇게 노를 땡겨오면 수축이 되듯이, 여기서 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마이오신이고, 그 배 역할을 해주는 평평한 것은 액틴이고 해서 땡기면 이게 이동을 하듯이 이렇게 쭉 줄어들게 돼서 수축과 이완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마이오신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들이 움직이면 에너지를 받아갖고 ATP 가스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마치 팍 당기는 역할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액틴 섬유들이 쭉 줄어들게 돼서 수축이 되는 겁니다. 자, 구조적으로 그래서 근육은 스켈리털 머슬이라고 하는 골격근과 또는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장기 내부를, 장기들의 수축을 담당하는 평활근과 스무드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간 사이에 박쥐 역할을 하는 심장근과 이렇게 있는데, 골격근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 골격근의 외형적인 특성은 스트라이에리라고 해서 무늬가 아주 아침조회, 여러분들은 아침조회 안 쓰죠, 요즘 월요일마다 서왔던 그 조회했을 때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쓰는 그런 학생들처럼 이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이 조직이, 그래서 밖에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일정한 무늬가 줄처럼 선처럼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무늬 근육, 한국말로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스트라이드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근섬유를 이루는 세포는 원래는 여러 개의 근육세포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이제 통폐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각자 하나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던 핵이 전부 융합이 돼서, 얘 세포는 보니까 핵이 여러 개네? 이런 게 다 있어? 하게 느껴질 처럼, multinucleated, 다핵세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voluntary, 생각대로, 그러니까 수의근, 마음대로근이라는 얘기죠. 제대로근? 마음대로근? 모르겠다. 그래서 수의근이라고 이렇게 알아왔는데, 저는 내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내가 얘를 집어야 되겠다. 내가 나를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그 골격근들의 역할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우리 장기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있어도 다 자기가 알아서 수축을 해주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나중에 신경세포, 개에 가서 보면 대충 이해를 다시 하겠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종류의 신경이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는 신경과 의식하지 못하는 신경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신경이 이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고, 이거는. 이 평활근이라고 하는 이 장기에 붙어 있는 그 근육들은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경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든 멈추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요 골격근을 또 어떤 경우는 뼈대 근육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줌 맞춰야 돼. 둘 중에 하나 통일을 하든가 하지.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전부 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스트라이에이다. 이렇게 줄무늬들이 쫙 돼 있고 핵이 하나의 근섬에 여러 개의 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수축을 하는 것이고 심장근은 그런데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역시 심장근. 그러면 이 골격근이겠네. 그런데 줄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친구는 involuntary 내가 내 심장 박동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릴 수 있고 심장 박동을 조금 슬로우 다운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심장근으로서 물론 이 줄무늬 자체가 골격근만큼 훨씬 더 정교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쨌든 줄무늬가 확실히 보이긴 한다는 얘기죠. 평활근의 경우에서는 스무드 머슬이라고 이제 하는 혈관 수축도 이들이 해주고 혈관도 수축을 해야 되고 장기 역시 수축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장기 부분 예를 들어서 위와 창자 또는 식도와 무슨 위 중간중간에 개폐 구실을 해주는 스핑크터라고 하는 관략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항문에도 조절이 되어 있는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대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수축을 하는 근으로서 줄무늬가 전혀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스무드 머슬이라고 해서 노줄무늬. 그 다음에 불수의 근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스무드 평활근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또 민무늬 근육이라고 참 표현들이 용어가 이래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신경조직은 뭐 그렇게 굳이 자세히 살펴볼 일이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다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는 일단 뭐 하는 건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감각 수용 정보통합 근육류 분비선 조절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보겠지만 그다음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뉴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와 이제 그것을 보조하는 신경아교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 조직 자체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성이 돼요. 이건 뭐 전부 다 우리가 신경계에 들어가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전부 이루어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체의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기관계들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며 이들이 협동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몸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혹시 이루어진다 해서 예를 들어서 피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인테기먼트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이들이 전부 피부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위들입니다. 순환계라고 하는 서큘러터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의 혈액과 혈액을 보내는 심장, 혈관들 그 안을 움직이는 혈액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과 밀접하게 서로 이제 상호 교신하면서 기능을 수행을 하는 호흡계라고 하는 폐, 그 다음에 후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인두기관지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관계가 있고 골격계라고 하는 뼈들로 전부 이루어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소화계와 배설계는 배자가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 원래 그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백의 배자를 써놨네. 세상에. 배설계 역시 같이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해야 되겠죠. 내분비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비샘들로 이루어진 내분비계들,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 두갑상, 가슴, 부신, 이자, 정소, 난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의 분비샘들 몇 개만 주요 분비샘들만 여기에 소개된 것이지만
그다음에 림프계와 면역계 역시 또 같이 일을 수행하는 두 개 서로 다른 그런 기관계, 뭐 신경계, 그다음에 생식계,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의 기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중에 몇 개만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반 생물의 이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소화계 정도, 그다음에 순환계, 호흡계 잠깐, 그다음에 내분비계, 그다음에 신경계, 그다음에 면역계, 이거를 내가 언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원래 살펴볼 일반 생물학 2를 통해서 살펴볼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쳤고 다음 세션에서 바로 이 인간의 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